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오늘 노잉 얼스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레시안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 남북 화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국제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유럽의 국지전이 아니라 서방의 세계 경제 지배에 마침표를 찍는 몇백 년 만에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국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프레시안과 함께 평화 네트워크,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의 모임인 외교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인 이문영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 세 분이 맡아주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사회를 맡아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 날짜는 다음 달인 10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서울시청 뒤 프레스센터 19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박인기의 노잉어스의 공지로도 올라가 있는데요. 공지에 있는 링크로 참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프레시안 사무실 02-722-8494 02-722-8494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입니다. 노잉어스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시간에서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4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동업국가가 됐고, 그러나 과잉 생산에 의한 공황으로 미국 국내의 사회적 혼란이 대단히 심해지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엘리트 입장에서는 이 국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외 팽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청일 전쟁도 대단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스페인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미국 스페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1898년 4월에 시작돼서 대략 한 12월에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스페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내막을 잘 아는 역사가들은 그거는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명칭이다. 실제 전쟁은 미국,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스페인 전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다들 오랜 기간 독립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립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뛰어들어서 해방을 선사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식민지를 만들거나 보호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꼴이 된 셈이죠.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루즈벨트, 시오데오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필리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의 건의를 할 때죠. 그러니까 대략 1890년대, 그러니까 그 공황이 나면서부터 공화당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기업을 말하자면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외 팽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헨리 캐벗 로치, 지난번 방송에서 메이한 해군 장교하고 루즈벨트 해군부 차관보, 그리고 이제 그 헨리 캐벗 로치가 그 미국의 대팽창을 추동하는 3인방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그 보스턴의 그냥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 아마 손자일 텐데, 그 손자인 사람도 1960년대에 남베트남 대사로 가가지고 그 당시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던 응오딘 지엠의 암살에도 연루되고, 하여튼 뭐 대팽창에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 헨리 캐벗 로치라는 정치인이 1890 뭐 한 년대 한 중반쯤에 라지 폴리시, 그러니까 대정책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 태평양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 쪽으로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쿠바가 이 독립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 스페인 식민지를 뺏어서 동아시아로도 진출하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은 대개 그 나폴레옹 전쟁으로 스페인이 프랑스한테 깨지면서 대개 1820년대에는 거의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쿠바만은 독립을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아마 쿠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쿠바에서는 사실은 182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1868년부터 78년까지, 또 1879년부터 80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30년 이상 계속 독립전쟁을 해왔습니다. 1895년에 또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또한 필리핀에서도 1896년도에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노쇠한 이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 독립전쟁을 억압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셈이죠. 미국은 쿠바에다가 대단히 많은 그 투자를 해놨어요. 그 당시 한 5천만 달러가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쿠바인들이 독립에 성공하면 그 투자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쿠바의 독립운동을 사실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미국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야, 어떻게 쿠바 애들 독립운동을 좀 잘 좀 진압해봐. 그래야 우리 투자가 안전해지지 했는데, 스페인은 그럴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1898년 4월 달에 미 스페인 전쟁이 벌어졌고, 실제 전투는 이제 7월, 8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파리에서 평화협약을 맺으면서 미국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먹고, 쿠바는 이제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대강의 이제 유지 과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인권과 정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기만과 위선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페인 전쟁 자체만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898년 4월 25일에 미국 의회가 스페인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스페인 전쟁 선포의 명분은 쿠바인들에게 독립을 안겨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26일에 미군이 쿠바로 떠나서 6월 달부터 전투가 시작됐고, 7월 17일 날 스페인 육군이 항복하면서 끝납니다. 미군이 400명이 전사했고 2,000명 정도가 뭐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쟁이 쿠바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전쟁을 선포했는데 5월 1일 날 존 듀이 제독이 마닐라만에 있는 스페인의 태평양 함대를 불과 6시간 만에 격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전쟁을 작지만 화려한 전쟁, 리틀 스플렌디드 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의회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할 때는 쿠바의 독립을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라고 그랬지 필리핀에 있는 스페인에게까지 전쟁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어도어 루즈벨트 해군 차관보가 독단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 전쟁 얘기는 더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번 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 쿠바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25일 날 전쟁을 선포했고 6월 달경에 미국 선발대가 쿠바에 도착을 해서 한 달여 만인 7월 17일 날 스페인 육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워싱턴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됐고 8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평화의정서가 교환됨으로써 사실상 전쟁은 끝났고 12월 10일 파리에서 정식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국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영토로 확보하고 그 대가로 스페인에게 미국은 2천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쿠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는 1868년부터 78년까지 79년, 8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 과정을 잘 아는 이제 어떤 뭐 양심적인 미국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1868년 쿠바가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그토록 그 자유 확대, 뭐 민주주의 확대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미국이 쿠바를 독립국가로 승인만 해줬으면은 쿠바의 독립은 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이 되면 전쟁 자금을 빌리거나 무기를 구입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끝까지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쿠바인이 독립을 하면 미국 내에 있는 막대한 미국의 투자 이것을 과연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놔둔 겁니다. 사실은 1895년부터 또 새로운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쿠바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시인이기도 한 호세 마르티가 주도해서 스페인들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고 뭐 시간만 지나면 1898년 1월 달에 되면 1년 내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단계였어요. 그 당시 호세 마르티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일단 쿠바에 들어오면 무슨 수로 내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도 막아야 된다. 쿠바의 독립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서인도 제도를 비롯해 카리브해, 특히 중남미에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에 패한 스페인은 뭐 군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반군, 그러니까 해방군을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쿠바 사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보자 했는데 미국은 이걸 거부하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쿠바에 의한 쿠바의 독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미국의 최초 대외 전쟁, 멕시코 전쟁 이후에 대외 전쟁인데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897년 말부터 어떤 언론에 의해서 이 쿠바를 독립시키자라는 그 선동, 그 유명한 그 윌리엄 허스트의 뉴욕 저널하고 조셉 플리처의 뉴욕 월드가 계속 그런 이제 이 전쟁을 선동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나왔죠. 1월 25일 날 미군 군함 메인호가 그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 스페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박합니다. 그리고 20일 후인 2월 15일 날 의문의 사고로 군함 메인호가 폭발합니다. 왜 폭발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뉴욕 월드, 뉴욕 저널에서는 이거는 스페인 소행이다 라고 전쟁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메인호를 기억하라. 스페인을 지옥으로 보내자. 뭐 이런 선동을 막 하면서 결국은 4월 11일 날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요청했고 4월 25일 날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허스트나 플리처가 얼마나 전쟁을 선동했냐 하면 윌리엄 허스트가 그 쿠바의 스페인군의 만행을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화가를 쿠바에 보냈는데 가봤더니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가가 조용한데요? 전쟁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허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자네는 계속 있게 그림만 보내. 전쟁은 내가 만들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의회에서 선전포고를 하니까 허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어때? 내가 일으킨 전쟁 어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근거 없는 이타심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감춘 그런 이타심을 이용한 것인데 19세기 말에 미국 언론이 사실상은 이제 금권의 포로였다고 합니다. 업튼 싱클레어라고 그 유명한 머크레이커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뭐 정글을 쓴 작가인데 이 사람이 브라스 체크라고 그 미국의 그 언론 실태를 고발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존 스윈튼이라는 뉴욕 트리뷴 기자가 1883년 4월 달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독립 언론이라는 건 없다. 우리 기자들은 모두 노예다. 뉴욕의 언론인들이 하는 역할이란 진실을 왜곡하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자들을 위해 배후에서 일하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지적인 창녀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당시에 그 맥킨리가 쿠바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자원병으로 보냈어요. 12만 5천 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그 2배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의 선동도 작용을 해서 대단히 많은 자원병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전쟁 열기가 높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그 미국의 그 해외 경제 팽창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해외 팽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4월 25일 날 4월 달에 그 선전포고를 할 때 하나의 수정안이 첨부됩니다. 쉽게 말하면 쿠바인의 독립을 우리가 보증한다.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헨리 텔러가 제안한 건데 쿠바 인민은 자유롭고 독립된 민족이고 현재의 이 군사 충돌 사태가 안정되면 쿠바 정부와 섬에 대한 통제를 쿠바 인민들에게 맡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쿠바를 합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군이 항복하자마자 미국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7월 17일 날 스페인군이 항복식을 가졌는데 쿠바 독립군 사령군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또한 1899년 1월 1일 거행된 승전 축하 행사에도 쿠바 독립군의 참여를 막는다.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쿠바는 피정복 영토로서 미국은 참전국의 자격으로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쿠바 혁명 세력의 참전 자격도 부정했습니다. 쿠바의 독립은 쿠바인들의 독립투쟁이 아니라 미국의 참전으로 가능했다는 억지 논리죠. 따라서 미국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법무장관은 쿠바 임시정부 부통령에게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모두 미국 주권에 따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미군이 참전한 거는 겨우 1898년 6월 이후 한 3주가밖에 안 됩니다. 쿠바 사람들은 1868년부터 끝없이 전쟁을 해왔고 1895년부터 3년간 계속 싸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스페인군을 반쯤 죽여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치면은 죽는데 그때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이긴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통치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쿠바의 막시모 고메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68년부터 30년간 독립투쟁을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싸운 건 이런 공화국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꿈꿔온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제 스페인이 물러갔으니까 쿠바는 내 거야. 이런 논지가 막 성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맥킨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언론사 발행인인 화이트로 라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텔러 수정안, 그러니까 쿠바 합병 반대법에 대해서 아니 이 법은 국가적 히스테리 상황에서나 가능한 자기부정적 법률이다 라고 깎아내리면서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는 쿠바를 통제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쿠바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이 플로리다 반도에서 뭐 저 100마일도 안 되는데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쿠바가. 억지 논리를 내세운 거죠. 미국을 방해하려면 쿠바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엘버트 베버리지라고 미국의 대팽창을 열렬히 주장했던 정치인이 있죠. 이 사람도 역시 테일러 수정안은 의회가 충동적이며 잘못된 관대함에 빠져 승인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미국에게는 잘못된 판단에 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의무가 있으며 쿠바인들이 자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구히 쿠바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쨌든 이미 미군이 쿠바를 점령했고 그 이후 3년 동안 계속 미국은 쿠바를 군사점령하면서 쿠바에 대한 내정 간섭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년 반 정도가 지난 1901년 3월 2일 날 플랫 수정안이라는 게 법으로 공포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쿠바 내정에 계속 개입할 권리가 있고 쿠바의 국가 채무 규모와 조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쿠바 남쪽에 관타나모만 해군기지를 미국에 영구 임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관타나모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9.11 이후에 미국이 그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납치한 사람들을 감금했던 기지죠. 관타나모만을 영구 임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쿠바 내정에 계속 개입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리거나, 그러니까 모든 외교, 경제, 군사 이런 부분에서 모두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플랫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로치 상원의원, 엘리후 루트 국무장관, 그리고 루스벨트 해군 차관보가 작성한 겁니다. 국가 채무를 제한한 거는 차관을 빌미로 해서 유럽 국가가 쿠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관타나모 해군기지 연구조차는 왜 뭐냐면 1907년부터 14년까지 파나마 운하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동쪽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01년에 이러한 안을 내놓고 이 플랫 수정안을 쿠바 헌법의 부대 조항으로 사입하지 않으면 쿠바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1903년 3월에 쿠바 헌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는 1934년까지 미국의 보호국으로 남게 됩니다. 뭐 잘 아실까,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죠. 겉으로만 이제 독립국가이고, 1934년에 미군이 쿠바를 떠났는데 그때는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 하니까 1900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이 달러 외교라고 해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돈을 꿔주고 거기를 받아내고 하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횡포를 자행했는데, 앞으로는 착하게 지내겠다라고 해서 선량한 이웃 정책, 굿 네이버 폴리시를 채택한 덕택에 34년에 쿠바를 떠났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쿠바 안에 있는 그 자산의 70%가 미국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식민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쿠바의 예속적 지위는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 때까지 계속됩니다. 쿠바가 독립한 1934년 이후에도 미국 기업은 쿠바의 온갖 자산을 사들여서 쿠바를 미국 경제인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과일 회사가 있는데요. 사탕수수 농장 190만 에이커, 이게 한 23억 평입니다. 를 에이커면은 한 1200평 되는데요. 에이커당 20센트에 사들였으며, 베들레헴 철강 등 미국 기업이 쿠바 광물 자원의 80%를 소유했습니다.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카스트로가 다음 해에 뉴욕을 방문했죠. 그러나 카스트로가 쿠바 안에 있는 미국의 경제적 자산을 압수하면서 사이가 무지하게 나빠졌고, 1961년 이른바 픽스만 침공으로 카스트로를 몰아내려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오바마 대통령 때 와서 국교를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과 쿠바 관계는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 독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년 당시에 그 미국이 쿠바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거는 당시 군정장관 레오나드 우드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친구이기도 한데, 워싱턴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미국이 말하는 쿠바의 안정된 정부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온다.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금리, 예를 들면 뭐 연간 6%의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자본가들이 기꺼이 쿠바에 투자하려고 할 때, 그때가 쿠바가 안정됐음을 의미한다고 대답해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쿠바에 투자하고 투자의 과실을 마음 놓고 빼갈 수 있을 때, 그런 나라가 되면 독립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쿠바인들의 경제적 복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레오나드 우드가 쿠바는 완전히 우리 손 안에 있다. 쿠바를 장악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설탕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는 미국의 보호국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미국의 상당수 이 말하자면 지배계층은 굉장히 환호합니다. 브룩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미국의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손자예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 대통령인데, 그 아들이 6대 대통령이 됐고, 그 6대 대통령의 손자니까 뭐 엄청난 정치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맥키니 대통령은 1900년 대선에서 재선돼 가지고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1901년 9월 달에 암살당합니다. 필리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즈벨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브룩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루즈벨트의 보좌관을 했는데, 이 쿠바를 이제 완전히 독립국으로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미국 스페인 전쟁은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이제 세계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공짜로 할 수는 없다. 대가를 치르고 이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게 뭐냐? 해군들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군 증강에 나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미국 스페인 전쟁이 실제로는 미국,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쿠바, 스페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쿠바와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의 독립투쟁을 빌미로 미국이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미국과 이 쿠바 같은 경우는 그 의회 내의 반제국주의자들이 쿠바를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외양상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이제 지배하는 그런 보호국의 형태를 취했고, 필리핀은 실제로 구제국주의 국가처럼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쿠바를 보호국화한 게 사실은 이후 미국의 대외 팽창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데, 이거를 보통은 신식민주의라고 합니다. 식민주의는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인 반면에, 신식민주의는 정치적 군사적 지배는 안 하면서 경제적 지배만 하면서 착취하는 게 신식민주의입니다. 이게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 경영의 기본 방향인데, 그 방향이 사실은 쿠바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필리핀 전쟁이 미국이 벌인 아주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